칼리 브루샤는 1999년 3월 16일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칼리는 플로리다에서 어머니 수잔과 외부아버지 스티브와 함께 살았습니다. 비록 칼리의 친부모는 헤어졌음에도 그녀는 여전히 모두와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칼리는 뉴욕에 있는 친부를 만나러 자주 가기도 했습니다. 6학년이 된 칼리는 똑똑한 소녀였고 학교를 결석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성실했습니다. 항상 높은 성적을 받아왔고 수학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니라 합창단에서 노래도 하고 걸스카우트에 가입하는 등 상당히 외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가 시간에는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칼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녀가 언제나 친절하고 사려깊다고 했고 가족들에 의하면 항상 즐겁고 웃는 것으로 묘사됐습니다. 2004년 2월 1일 일요일 슈퍼볼이 있는 날, 그 전날 칼리는 친구 다니엘 집에서 잤었고 여전히 친구 집에 있었습니다. 칼리는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과 함께 TV를 시청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그리 어려운 결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친구 집으로부터 돌아가는 길은 고작 1.6km 정도로 걸어서 가기에도 20분 정도로 충분한 거리기 때문입니다. 칼리가 오후 6시경에 친구 집을 떠났을 때 다니엘의 어머니는 그녀가 이제 집으로 출발했다고 칼리의 어머니 수잔에게 전화해서 알려줬습니다. 수잔은 칼리가 혼자 집으로 오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아버지 스티브에게 칼리를 찾아서 차에 태워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스티브는 칼리가 돌아오는 길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칼리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티브는 본인이 칼리를 놓친 거라고 생각하고 칼리가 먼저 집에 도착했기를 바라며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칼리는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수잔은 칼리가 사라졌다고 즉시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911, what's the location of the emergency? My daughter is missing. Okay. Has she been missing before? No, she had a fight with her girlfriend. She decided to walk home. And we've been driving around for about an hour and a half. And it's not an hour and a half walk. She's gone. We can't find her anywhere. I've called all her friends. How old is she? 11. And when was the last time that she was seen? It was at 6 o'clock, Steve. Around 6 o'clock. And she was at a friend's house? Yeah. Okay, what's her name, ma'am? Carly, C-A-R-L-I-E. And last name? Brucia, B-R-U-C-I-A. She's just shy of 5 feet. Okay. Do you know how much she weighs? She's over 120 pounds. Okay, what color hair does she have? Dirty blonde. And what color eyes? Blue. 수사관들은 밤새 조사를 했지만 어째서인지 칼리에 대한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다음날 아침, 칼리는 학교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칼리에 대한 수색이 더욱 진지해지면서 수색견들까지 등장하게 됐습니다. 개들은 칼리의 베개 커버에서 가져온 냄새를 따라 세차장을 향해 갔습니다. 개들은 칼리의 냄새를 맡았고 세차장 뒤까지 왔지만 여기서 그녀의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수색하는 동안 해당 구역을 촬영하고 있는 CCTV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해당 CCTV의 주인인 세차장 주인을 불러냈고 영상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할 구간은 칼리가 친구 집을 떠난 오후 6시경으로 지정했습니다. 세차장 주인 마이크는 그들의 요청에 따라 즉시 영상을 돌려봤고 오후 6시 21분에 녹화된 구간에서 섬뜩한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검은 머리에 건장한 체형의 백인 남성이 접근했고 칼리는 빨간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주차장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붙잡힌 칼리는 불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칼리는 그에 의해서 CCTV 촬영 각도에서 벗어난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이 대낮에 너무 당당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칼리와 가까운 사람들부터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로 칼리의 아버지를 조사했었지만 당연히 그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칼리가 사라졌을 시간에 그는 칼리의 어머니 수잔과 계속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용의선상에서 금방 제외됐습니다. 칼리의 아버지 스티브는 론이라는 남자가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론은 다니엘의 어머니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고
칼리와 같은 시간에 집에 있었을 것이라 했습니다. 게다가 스티브는 칼리를 찾는 동안 다니엘 집 근처 길가에 빨간 트럭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스티브는 그 차가 금방 론의 차량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론은 스티브가 자신의 차량을 보았을 때 본인도 칼리를 찾기 위해 운전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론 역시도 이번 용해선상에서 금방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칼리가 사라졌을 시각에 직장에 있었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CCTV 영상의 화질은 썩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확인하기란 어려웠습니다. CSI는 영상의 화질을 복원하는 동안 칼리와 함께 있던 남성이 이름표가 있는 점프슈트를 입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개선된 화질의 영상에서도 그의 이름표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점프슈트를 입고 이름표를 달고 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큰 수확이었습니다. CCTV 영상은 즉시 전국에 공개됐고 이 남자의 신원을 아는 사람은 바로 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진전을 일으킬 수 있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고한 사람은 본인이 이 남자를 잘 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유니폼을 보고 영상 속의 남자가 자신의 사업 파트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상 속의 남자의 이름은 조셉 스미스였습니다. 당국은 조셉에 대해 조사했고 그는 과거 여러 번의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37세에 3명의 아이가 있었고 기계공으로 일했기 때문에 점프슈트를 입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갈색의 링컨 차량이 있었고 그의 차를 찾기 위해 CCTV 영상을 뒤지기도 했지만 아무런 단서조차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칼리를 데려가기 3분 전 영상에서 옅은 황갈색 외건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영상은 심각하게 저화질이었기 때문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조셉은 공개수배에 신고가 접수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신문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는 칼리가 사라진 것과 본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그 시간에 자신은 슈퍼볼을 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을 통해서 조셉은 정말로 그 시간에 집에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사관들이 그에게 CCTV 영상을 보여줬더니 그도 깜짝 놀라며 본인과 닮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아무도 조셉이 보호 관찰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수사관들은 그의 차를 수색했고 그의 가석방 조건을 위반하는 불법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조셉은 즉시 붙잡혔고 다시 한번 신문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주인 제프도 같이 왔습니다. 제프는 칼리가 사라지기 전에 조셉에게 자신의 황갈색 외건을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프는 분명히 조셉을 위해 알리바이를 제공해줬었는데 그건 본인의 착각이었다고 했습니다. 제프는 본인의 데이트 상대와 조셉을 혼동했었던 것입니다. 제프에 따르면 조셉은 사건이 있던 그날 오후 3시에 출발했고 다음날 아침까지 차를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차를 되돌려 받았을 때 차 안에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모든 좌석의 위치가 뒤로 최대한 당겨져 있었고 차량 내에 있던 물건들의 위치도 뒤죽박죽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셉은 신문 중 별다른 대답은 하지 않았고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문은 굉장히 빨리 끝나게 됐습니다. 일단 조셉은 보호관찰 위반으로 다시 감옥으로 끌려갔고 그의 유일한 봉화줄은 시설 내의 공중전화로 형제인 존에게 전화를 걸 뿐이었습니다. 그는 존에게 모든 사실을 얘기했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칼리가 사라진 지 5일 후 조셉의 형제인 존은 당국에 연락하여 만나자고 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도착했고 존은 그들에게 칼리의 시신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게 됐다며 조금 거리가 먼 교회 뒤의 숲으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존에 따르면 조셉은 칼리를 데려가서 무슨 짓을 했던 것은 맞지만 약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셉이 존에게 전화를 걸 때 마침 수사관들도 옆에 있었습니다. 조셉은 통화를 하면서 존에게 굉장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존은 조셉의 허를 찌르듯이 소리를 지르며 그냥 너무 세게 목 조른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조셉은 그렇다고 곧장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칼리를 결박시켰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지만 그녀에게서 자신의 DNA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조셉의 어머니랑도 통화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짧은 시간에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그는 본인이 칼리를 해친 것이라고 자백했습니다. 법정에서 확인된 바로는 조셉은 무려 전과 12범이었는데도
당국은 그를 예의주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2005년 조셉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독극물 주사 받는 방식의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 그의 사형 판결은 배심원의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면서 새로운 법안에 근거하여 조셉의 사형 선고가 취소됐습니다. 그때 배심원의 판정은 10대 2였습니다. 그리고 조셉은 2021년 새로운 선고 공판을 기다리는 동안 감옥에서 돌연 사망했습니다. 칼리의 아버지는 조셉의 사망 소식을 듣고 기쁘기도 했지만 칼리의 어머니 수잔에게 이를 전할 수 없다는 게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칼리의 어머니는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2017년에 약물을 과다 복용하면서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모두 몸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되며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